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충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의 심혈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배정환 교수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시작되고 우리나라는 2020년 이제 1, 2월 달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팬데믹 상황이 되어서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급증을 해서 특히 유럽 같은 데는 그 환자를 수용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급성질환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것 이제 우리가 의료 체계 붕괴라고 얘기를 하죠. 이탈리아 같은 데는 결국은 그 코로나 환자를 받다가 보니까 심근경색증 환자를 제대로 진단을 못하고 치료를 못하는 일이 생겨서 한동안 통계상에서 심근경색증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심근경색증 환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심근경색증 환자조차도 병원에 입원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기의 데이터에는 심근경색증 환자의 입원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아마 심근경색증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못한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그때 우리가 외부 활동을 굉장히 규제를 했잖아요. 심근경색증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격렬한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연관돼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전히 거의 같은 빈도로 심근경색증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근경색증 환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인지를 빨리 해서 119가 빨리 이송을 하고 병원에서 잽싸게 진단을 해가지고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 응급실 자체가 팬데믹에 대비한 상황이 되었죠. 환자가 열이 난다든가 호흡곤란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중증구역 중에서도 격리구역으로 환자를 옮기게 돼요. 그러면은 혈액검사라든가 영상검사 같은 게 지연될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 심근경색증 환자의 치료 지연이 생긴다는 게 걱정거리가 됐지만, 다행히도 2021년 정도 지나면서 우리 병원도 그런 이제 시설을 갖췄는데, 관상동맥 조영술실 내에 음압 조영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호흡기계 감염증, 특히 이제 코로나19 환자분들이 심근경색증이 생겼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역에 그런 병원이 한 군데씩 생긴 거죠. 권역 거점센터가.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코로나 양성인 심근경색증이라든가 심한 협심증 환자들이 이제 우리 병원 쪽으로 계속 이송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은 꽤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코로나도 안정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7차 재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근경색증 환자의 치료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119 구급대에 실려있는 약품의 목록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응급의학회라든가 아니면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필요한 약물 중에서, 그때는 이제 의사가 바로 옆에 없기 때문에 이송 중에 진료 지도라는 책에 의해서 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환자를 직접 의사가 보지 않고 구급대원들이 약을 주는 거라서 안정성 위주의 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환자의 사망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약물 중에 한 가지가 아스피린이거든요. 값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아스피린 300mg 정도를 먹는 거라서 그걸로 대량의 출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아직은 우리나라 119 구급차 내에 심근경색증이 확진되었거나 의심이 되는 환자들에게도 아스피린을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되긴 하는데 업데이트가 굉장히 느리고 그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의료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상황으로 있고요.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는 것처럼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혈관이 막히고 나서 최대한 빨리 혈관을 열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환자가 이상한 가슴에 통증이 생겼을 때 이게 심근경색증이라고 의심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 환자가 이게 심근경색증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체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활명수를 드시거나 손을 딴다거나 이런 걸로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심장마비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환자분이 119에 전화를 했다. 그러면 119가 바로 가서 심전도를, 표준 심전도를 찍고 그 심전도를 근처에 있는 환자 응급센터에다가 전송을 하고, 무선 전송을 하고, 그거를 의사들이 보고 아 이거는 심근경색증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심근경색증 환자의 중증도를 따져보게 되어 있죠. 심근경색증도 굉장히 위험한 환자의 징후가 있고 좀 덜 위험한 징후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징후에 들어가는 환자라면 조금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처럼 에크모 시설이 되어 있거나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은 몇 군데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직접 이송을 해야 되고, 심근경색증인데도 이렇게 중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환자를 주변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흉통 환자가 119 구급대를 타도 표준 심전도를 찍을 수가 없어요. 12전국 심전도.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의사라든가 임상 기사만 할 수 있고 구급대원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개정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상당히 좋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무선 전송을 하는 건 또 이거 개인정보법에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를 이송을 할 때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적정 병원이 어딘가를 빨리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모든 환자를 권역센터로 다 보내면 권역센터가 어마어마한 이제 컨제션을 겪을 거니까 환자가 오히려 그 다음 환자를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종합병원에 심근경색증 처치할 수 있는 병원이 있고, 그리고 권역센터가 있다면 중증 환자들은 권역센터로 보내고 비중증 환자들은 가능하면 종합병원으로 빨리 보내는데, 그 대신에 그 병원이 관상동맥 조용 시술이 즉각적으로 가능한가를 파악하고 있어야죠. 만약에 거기에 의사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의사가 오늘은 쉬는 날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환자분이 굉장히 중환 환자라면은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로 보내고, 약간 덜 중환 환자라면은 종합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종합병원에는 되게 의사들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그 병원이 의사가 즉각적으로 처치가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환자를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기능이 미흡해요. 행정적으로는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자가 결국은 쉽게 말해서 치료하지 못할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없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1년에 내과 전공의 선생님들, 레지던트 550명 중에서 소화기내과를 지망하는 선생님이 300명 정도가 됩니다. 절반 이상이 다 소화기내과로 가죠. 그리고 내과계 중에서 가장 중증을 본다고 하는 심장내과를 지원하는 심장내과 펠로우라고 하죠. 전임의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최근 한 10년을 따지면 2012년에 가장 많았어요. 한 60명 정도가 됐는데, 올해 5월 달에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고작 4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줄어드는 거죠. 60명에서 40명이 된 거니까. 그런데 심장내과가 3과로 구분되어 있어요.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시술을 하는 중재 시술을 하시는 중재 파트, 그리고 두 번째가 심부전 환자를 보시는 심장 초음파하는 분들이 있고, 심장 부정맥을 보는 세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쉽게 말해서 중환 환자를 보는 거는 중재 시술인데, 42명 중에서 중재 시술 전공 의사가 28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이 46명인데 거기에 한 명 정도씩 충원할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3과 중에서 중재시술과가 가장 중환 환자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근무 시간이 길고, 그리고 근무 강도가 세고, 그리고 환자들에게 악결과가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쉴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결정적으로 수익이 굉장히 작은 거죠. 월급이 쉽게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주에 한 80시간 이상씩을 일을 하는데, 그리고 당직도 일주일에 1, 2일, 2, 3일씩 있는데, 그리고 그 환자들한테 소송이 또 자주 발생을 하는데, 그리고 집에 있는 아들, 딸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고 졸업하는데 졸업식조차를 못 가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은 똑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똑같은 중재 시술을 하는 분들도 대학병원, 종합병원, 아주 개인 의원에서도 가끔가다 하는 병원이 있는데, 수익 구조를 따지면 또 대학병원이 제일 나빠요. 대학병원이 제일 중환 환자를 보는 건 당연한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그러니까 결국은 3D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급여도 적당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그거는 선택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병원 처음 왔을 때가 2005년이었는데 중재술 담당하는 교수가 저하고 한 명, 두 명이라 365 나누기 2를 해가지고 182일을 당직을 5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저도 후배 의사들도 생겼고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약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90일 정도는 당직선에 있고, 그리고 심장내과는 즉각적으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당직 날은 병원 근처에서 차로 15분 거리 바깥에 있을 수도 없고 병원에 거의 있는 상황이 돼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인력 충원은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력 빈곤의 악순환에 들어간 거죠. 자기가 환자를 살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은 있지만 일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소송을 자주 당하고 그리고 수입도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너무 지쳐가고 극단적으로 이렇습니다. 주말 동안 3일을 당직을 했어요. 그렇게 당직을 하면 그 다음날은 오프가 돼야 되잖아요. 오프라 그러면 직장인들은 병원에 안 가고 직장에 안 가고 쉬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프는 뭐냐면 그 다음날 당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외래 진료를 또 5, 60명을 보고 그 진료가 늦어져서 점심을 못 먹은 상황에서 오후에 1시부터 또 시술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있던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10년, 15년씩 걸린 의사들이 한 10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지쳐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2차급 병원으로 가버리고 개원을 해버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주의 상황으로 본다면 내과계에서는 심장내과 중재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반자본주의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이게 지속 가능한 구조인가에 대해서는 누가 생각을 해봐도 알죠. 그게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혹시 아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은 하도록 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전부 다들 안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충분히 일을 했으면 충분히 쉴 시간을 줘야죠. 그래야지 번아웃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게 된다면 결국엔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결국엔 급여를 잘 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인책이 안 되겠죠.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